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의 개념을 설명을 한번 제가 드려봤죠. 그럼 보실까요? 잠깐만. 이 내용이 읽혀지시는지 보세요. 기대 수익률은 수익률이라고도 하죠. 수익률이라고도 해요. 투자 수익률이라고도 하고 예상 수익률이라고도 하죠. 내부 수익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기업, 해당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다. 투자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죠. 그래서 객관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면 걔는 주관적,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으면 걔는 객관적. 그 다음 위험의 크기에 따라서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기대 수익 1,000만 원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 위험이 크든 작든 없든 기대 수익이 1,000만 원인 건 똑같았죠. 네. 그래서 기대 수익을 투자액으로 나눠서 구하니까 계산 시에는 뭐가 필요 없다? 요구 수익률은 필요하지 않죠. 요구 수익률은 해당 투자에서 투자자가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이었습니다. 그래서 니은 투자자가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이니까 투자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 수익률이라고 하고,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해당 투자의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대 수익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투자자는 요구하는 수익률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위험에 따라 달라진다,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지는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인 거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의 계산은 투자자가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은 시간을 견디고 위험을 견디니까 시간에 대한 대가인 무엇에? 무위험률에. 위험에 대한 대가인 뭐를? 위험할 증률을 더해서 구하더라. 그 다음 예상된 물가 상승률이 있으면 예상된 물가 상승에 따라 화폐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여러분. 그 위험도 감수해야 되니까 더 요구한다? 더 요구하겠죠. 그래서 예상된 물가 상승률을 더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걸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피셔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효과? 피셔 효과.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면 담배값이 계속 올라가요. 그럼 물가가 상승한 거죠. 근데 옆에 사람이 담배를 같이 피러 옥상에 같이 올라가자고 얘기하면 당신이나 피셔.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피셔 효과. 근데 예전에 시절이 정말 좋았던 시절에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했어요.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은 얼마입니까? 15%죠. 더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시절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뭘 함정팔 수 있냐면 얘를 살포시 고칩니다. 뭐로 고치냐면 얘를 예상치 못한 물가 상승률이라고 고칠 수 있어요. 그러면 투자자는 투자 결정을 내리는 시점, 요구 수익률을 산정하는 시점에 예상치 못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더할 수 있을까요? 아니, 말 표현 자체가 예상치 못한 건데 어떻게 그걸 반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물가 상승률이다 그러면 걔는 당연히 더하면 안 되겠죠. 되셔야 돼요. 그 다음 얘를 뭐라고 도내냐면 발생된. 그럼 발생된의 또 다른 표현은 실현된이죠. 맞죠? 아까 제가 실현은 우리에게 뭐다? 실현이다. 절대로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이 해당 투자를 함에 따라 최소한도로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이었죠. 그런데 이미 발생된 물가 상승률이면 이미 지금 현재 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이미 떨어져 있잖아요. 투자를 함에 따라 감수해야 되는 위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요구한다, 요구하지 않는다? 요구하지 않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은 그냥 물가 상승률이라고 주어지면 얘는 뭐가 생략돼 있다고 보면 된다? 예상된. 그래서 예상된 물가 상승률만 더해서 요구 수익률을 산정하는 거지. 예상치 못한이거나 실현된이거나 발생된이라고 나오면 걔는 더하거나 빼지 않는답니다. 되셨죠? 그 얘기예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잠깐 뒤로 갔네요. 물가와 화폐 가치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물가와 화폐 가치에서 물가가 올라가면 화폐의 가치는, 화폐 자산의 가치는 떨어지나요? 떨어지죠. 그러니까 똑같은 1억이 있습니다. 절 보세요. 똑같은 1억이 있어요. 얘는 좀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1억이 있어요. 지금 제가 오른손에 쥔 게 1억이에요. 여기에 1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1억일 때는 이 1억을 가지고 살 수 있었나요? 현금 1억을 가지고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이 건물의 가격이 올라갔어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그럼 똑같은 1억을 가지고 이 건물 못 사죠, 이제. 그럼 똑같은 1억이란 화폐 자산의 가치는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올라갔나요? 떨어졌나요? 떨어졌죠. 되셨어요? 그래서 물가 상승에 따라 화폐 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위험을 얘를 인플레이션 효과라고 하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면 아예 1억을 가지고 1억짜리 건물을 사놔버리면 이 건물이 올라가면 자산 가치가 보존되죠. 그렇죠? 그럼 인플레이션 효과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겠네요. 부동산 투자를 함에 따라. 회피하는 걸 해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죠. 교재에 이따가 체크를 한번, 오늘 아니면 다음 주에도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되셨죠? 그래서 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가와 화폐 가치는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반비례합니다. 반비례. 그래서 실물 자산인 부동산 보유 시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 여기 있네요.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 그래서 물가 상승 시에는 실물 자산으로 바꿔두려는 투기 심리가 발생할 수 있다. 얘를 환물 투기 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되셨죠?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이제 이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잠깐만 이쪽 보세요. 얘는 설명만 듣고 그냥 잊으셔도 돼요. 근데 잊으라는 게 아예 설명드렸던 걸 잊으라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있답니다. 디플레이션이 있대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있답니다. 예? 지금 플레이스테이션이 아니라 지금 플레이션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자,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이 뭔지를 그냥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쉬워져요. 얘는 경기가 기본적으로 호황이 됨에 따라, 경기가 호황이면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갈까요, 여러분? 일자리가 막 창출되겠죠. 그럼 경기가 점점 성장이 되면 없던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가진 돈이 많아지니까 똑같은 물건을 사기 위해 경쟁하니까 가격은 점점 올라가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물가가 상승했나요? 상승하지 않았나요? 상승했죠. 제 어린 시절 기억에 자장면 한 그릇 가격이 500원이었던 게 기억이 나요. 예, 그러니까 제 국민학교 시절에, 초등학교, 어머니 손을 잡고 이렇게 같이 가서 먹었을 때 그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자장면 한 그릇의 가격이 얼마 정도 하죠? 가장 적게 오른 게 자장면이잖아요. 자장면이라고 하니까 참 자장가 같고 재미가 없네요. 짜장면. 그래서 얼마 정도 하죠? 4,500원에서 5,000원. 싼 동네가. 비싸면 6,000원, 7,000원, 8,000원까지도 하죠. 맞죠? 계속 올랐죠? 그리고 아파트 한 채의 가격도 예전에 1억대일 때도 있었죠? 몇 천만 원일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10억, 20억, 30억 막 이렇죠?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이 올라갔어요? 올라가지 않았어요? 올라갔죠. 우리나라는 경기가 계속해서 성장했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되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인플레이션은, 원래 인플레이션은 경기 호황이 깔려 있어야 돼요. 경기가 점점 좋아짐에 따라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서 그만큼 물건의 가격도 올라가는 것.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되셨어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중에 신인플레이션이 있대요. 새로운 인플레이션.
얘는 왜 새롭다고 얘기를 하냐면 원래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은 뭐 때문에 발생해야 되는데 경기 호황 때문에 발생해야 되는데 이놈의 것이 경기는 불황의 늪에 빠졌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얘들과 상관없이 물가가 상승하더래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새로운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신인플레이션. 되셨죠? 이 얘기예요. 어찌됐건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뭐 하는 거다?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하는 거. 그럼 화폐 자산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됐죠? 그럼 디플레이션은 뭐냐면 디플레이션은 반대입니다. 경기가 불황의 늪에 빠져요. 그럼 경기가 불황의 늪에 빠지면 일자리가 많아질까요?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까요? 줄어들어요. 폐업하는 공장들도 많아지고 도산하는 업체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만큼 사람들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떨어지니까 똑같은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가격은 올라가요? 떨어져요? 가격은 내려가죠. 그래서 물가는 상승하나요? 하락하나요? 경기 불황에 따라 물가는 하락하겠죠. 물건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잘 보세요. 물가가 하락이 되면 오늘 1억인데 내일 만약에 9천만 원이 될 거라면 오늘 소비하실 거예요? 오늘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아니, 물건의 가격이 오늘 1,000원인데 내일은 950원이 될 거래요. 오늘 사실 거예요? 안 사죠. 내일 950원인데 다음 날은 900원이 될 거래요. 사실 거예요? 안 사겠죠. 그럼 가뜩이나 경기가 침체의 늪에 빠져서 안 좋은데 물가가 하락이 되면 사람들이 자꾸 소비를 뒤로 미룬다고요. 그럼 장사가 돼요? 안 돼요? 물건이 안 팔려요? 그럼 점점 망하는 업체가 또 많아지겠죠? 그럼 또 잘리겠죠? 그럼 소득수준이 더 낮아지죠? 그럼 물건의 가격이 더 내려가죠? 경기는 완전히 밑바닥으로 처박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D의 공포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디플레이션이. 기본은. 이해가 되셨죠, 지금? 그런데 자, 이제 잘 보세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대놓고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어떤 경우가 최악의 경우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경우의 조합이 가장 최악은, 그러니까 얘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신인플레이션의 한 가지 종류예요. 네? 한 가지 종류. 그러니까 얘도 인플레이션이네요. 네? 물가 상승이죠. 그런데 얘는 경기가 침체의 늪에 빠지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를 꼭 집어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대요. 그럼 볼까요? 얘가 경기가 불황의 늪에 빠져요. 그럼 소득 수준이 점점 낮아지죠. 소득 수준이 낮아졌어요. 근데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화폐 자산의 가치는 그 받은 돈도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그럼 생활 수준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삶의 질이 엄청나게 낮아지죠. 이게 뭐다?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되셨죠? 뭐 에그플레이션 이런 거 뭐 농업에서 발생하는 그런 건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를 딱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를 아시면 돼요. 간단하게 인플레이션은 아시는 것처럼 올라가는 것, 물가 상승. 디플레이션은 D가 나오면 마이너스죠, 원래. 예, 그래서 얘는 물가가 하락하는 것. 근데 경기가 불황의 늪에 빠지면서도 경기 호황 불황을 따지지 않고 물가가 상승하는 걸 새로운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형태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1번. 자, 이게 어디에서 연결되는지 이제 아시죠? 10번에서 연결됐죠. 10번에서 연결됐어요, 여러분. 금에서 불순물 뺀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금에서 불순물을 뺀 걸 순금이라고 하죠. 순금. 순수한, 순금. 그러면 후추에서 불순물을 뺀 게 뭐죠? 오뚜기 순후추. 순. 그래서 끝나는 그 순간까지, 시험장 들어가서 문제를 풀고 오는 그 순간까지 앞으로 빼면 무조건 순자를 붙여요. 뭐 하면? 빼면. 그때 뺄 때 뭘 빼는 거냐면 경비, 지출, 비용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경비와 비용과 지출을 구분하실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정말 예민한 분이고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나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데 거기서 경비나 지출이나 비용을 뺐다 그러면 예외 없이 그냥 순자를 붙여놓고 시작하면 돼요. 됐죠? 그러면 연습해 볼게요. 12번. 수입의 현재 가치에서 잘 보세요. 수입의 현재 가치에서 지출의 현재 가치를 빼면 현가는 현재 가치의 줄임말입니다. 현가. 그래서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를 빼면 지출 뺐죠 지금? 빼면 뭐 붙인다? 순 현재 가치죠. 줄이면 순현가? 맞나요? 순현가겠죠. 그럼 13번. 유효 조소득 한자로 조가 총이에요. 그래서 교재별로 조소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총소득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근래 들어서는 총소득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긴 해요. 똑같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럼 유효한 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경비 뺐네요. 그럼 뭐 붙인다? 순.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이죠. 지금 알아차리면 된다니까. 그러면 매도가액에서 매도경비를 빼면 경비 뺐네요. 뭔지 모르지만 경비 뺐잖아요. 그럼 뭐 붙인다? 순매도액이죠.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면 비용 뺐으니까 순이죠? 순수익이네요. 되셨어요? 그럼 그 얘기인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또 내용을 볼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미 봤죠?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네요. 여기를 잠깐만 보실까요? 다시. 여기. 지금 투자 결정을 내리는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투자 결정. 그럼 우리는 자, 1이라는 투자를 놓고 할까 말까를 따져본다고 판단해 볼게요. 그럼 질문합니다. 1 투자 하나예요? 지금 두 개가 보이세요? 이거 두 개 보이면 진짜 안가를 가보셔야 돼요. 하나죠, 하나. 그럼 얘는 단일 투자 안의 투자 결정이죠. 하나의 투자를 놓고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투자 결정을 내린다고요, 지금. 그럼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골라 잡는 건 복수의 투자 안의 투자 결정이겠죠. 되셨어요? 그래서 투자 결정은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얘는 단일 투자 안의 투자 결정이네요. 그럼 투자자인 지금 갑이 이 투자를 할까 말까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해보는 게 뭐냐면 이 투자를 통한 수익과 지출을 추정해서 계산하겠죠. 왜 추정이란 표현을 쓰죠, 여러분? 투자 결정을 내리는 시점에 발생될 미래 수입이란 실현됐나요? 실현되지 않았나요? 실현되지 않았으니까 추정해 보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때 투자의 정의상 지출은 언제 나가고 투자 결정이 현재 나가고 투자 결정을 내린 시점이 현재 나가고 수입은 언제 들어오죠? 1년 뒤, 2년 뒤 미래에 들어오잖아요. 맞나요? 그럼 이렇게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다 추계해서 따져봤더니 자, 여기 잘 보세요. 얘가 1억 1천만 원이고 얘가 지출이 1억이랍니다. 1억이래. 그러면 이 금액을 딱 보자마자 갑이 환장을 한 거예요. 좋아서. 왜 좋았을까요? 네? 얼마를 손에 졌다고? 1천만 원만큼 남았네 그러면서 좋아서 이 투자를 얘가 더 크다고 투자 결정을 내리면서 채택하면서 좋아했다면 갑은 합리적인가요? 합리적이지 못한가요? 합리적이지 못해요. 왜 합리적이지 못하죠? 아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시점이 다른 돈은 가치가 같은 돈, 다른 돈? 다른 돈. 그럼 시점을 일치시켜서 비교해 줘야 될 거잖아요. 가치를 같게. 얘는 원금만 있다, 원금 플러스 이자다? 원금 플러스 이자고 얘는 원금만 있잖아요. 둘을 원금끼리 비교해야지. 즉, 이 금액을 할인 후에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비교하면 안 된다가 정확히 느껴지세요? 그럼 정말 공부가 완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채택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이렇게 채택하면 안 되는 이유를 유식한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또 이것도 유식한 표현이라는 게 또 마음에 걸린다는 분들이 또 있어서 품위 있게 표현해보면 미래 수익과
현재 지출액을 놓고 단순 금액을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투자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맞나요?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럼 이제 시점을 투자 결정의 시점인 언제로? 현재로 일치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현재로 고쳐주기 위해서는 할인율이 필요하죠? 할인해주기 위해서는 할인율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때 할인율로 뭘 쓰냐면 이 투자자가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투자자가 얼마의 수익률을 요구했냐면 10%를 요구했답니다.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그럼 이 1년 뒤 1억 1천만 원을 이 투자자는 몇 프로 된 금액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10%? 땡. 항상 처음 출발은 100%부터 출발. 그럼 1년 뒤 10% 이자가 붙으면 얘는 110%된 금액이죠. 1년 동안이면 한 번 붙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110% 한 번 곱해져서 1억 1천이 나왔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구하는 수익률이 10%라는 얘기는.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원래 금액으로 현재 가치로 가려면 뭘로 나눠줘야 될까요? 110%로 나눠주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금액이 110% 한 번 곱해서 나온 금액이니까 원래 금액으로 가려면 110% 한 번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110% 한 번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나눠주면 자, 보세요. 1.1에 1승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계산기로 110 나누기 1.10 하면 1이죠. 1이잖아요, 1. 그러니까 얘는 얼마? 1억이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 둘이 같아져요, 같아지지 않아요? 1억으로 같아지죠, 지금. 그러면 이때는 투자를 한다, 채택한다 그러면 5다, X다? 5죠. 이제 됐죠.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했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세요. 똑같은 이 투자의 경우에 갑이 요구하는 수익률이 만약에 5%가 됐다면 갑은 똑같은 이 미래 수입 1억 1천만 원을 놓고 이 금액이 몇 프로 된 금액이라고 보는 거다? 105%. 한 번 곱해진 금액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105% 한 번으로 나누겠네요. 그래, 현재 가치가 될 거니까. 그럼 1.05에 1승으로 나누겠죠? 1승은 하나만 하죠? 그럼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자, 보세요. 대빵만 하죠, 아주 그냥. 예? 그럼 얘를 110으로 나누면 분모 분자가 똑같잖아요. 110, 110. 얘 1이겠죠? 얘 1억이란 얘기지, 지금. 되셨어요? 얘 1억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얘를 바꿔볼게요. 얘가 1.05예요. 분모 분자 중에 뭐가 수치가 더 커요? 110, 105. 뭐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잖아요. 그 얘는 분명히 나눠보면 1.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1억 얼마 이렇게 나온다고요. 수입의 현재 가치가. 그럼 이번엔 요구 수익률이 15%가 돼버리면,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15%가 되면 이 투자자는 똑같은 미래 수입 1억 1천을 보고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는 110% 된 금액이구나. 110%, 지금 115%가 곱해진 금액이구나. 요구 수익률이 15%가 되면 115% 된 금액이구나 보는 거예요. 그럼 얘를 115%로 나누겠네요. 그래야 원래 금액이 될 거니까. 되셨죠? 그럼 얘를 1.15로 나누면 뭐가 더 커요? 계산기로 110 나누기 115를 하겠죠. 1.15를. 응? 그럼 분모가 더 크죠? 그럼 얘는 1보다 작은 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보나마나 0.9 얼마 이렇게 나온다고요. 금액이. 그럼 9천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 되셨어요? 그러면 똑같은 미래 수입 1억 1천을 놓고도 투자자가 어떤 요구 수익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요구 수익률을 할인하잖아요.
할인율을 뭘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할인 후의 금액은 같아진다, 달라진다? 달라지죠. 그럼 수입의 현재 가치는 투자자에 따라 달라진다? 동일 미래 수입의 현재 가치는, 현재 시점의 돈의 가치는 투자자별로 다 다르게 평가할 거 아니에요. 할인율이 다 다르니까, 적용한 할인율이. 그 할인율을 주관적인 수익률 뭐로 할인 쳤으니까? 요구 수익률로. 그런가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지금.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자, 제가 얘기하는 게 정말 쉬운지 보세요. 동일한 투자안을 놓고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작으면 작을수록 투자자는 똑같은 미래 수입의 현재 가치를 크게 평가하는 건가요? 할인율을 작게 적용하면 할인은 말 그대로 우리가 받는 할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억짜리를 10% 할인받으면 9천만 원이죠? 20% 할인받으면 8천만 원이죠? 네? 그러니까 할인율을 작게 적용할수록 수입의 현재 가치는 높게 평가되겠네요. 현재 시점의 수입이 높게 평가가 되면 그 투자를 할 가능성이 커지죠. 되세요? 근데 투자자가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이 크다면 투자자는 똑같은 미래 수입을 놓고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니까 더 많이 까버리니까 까고 남은 수입의 현재 가치는 작아지죠. 현재 시점으로 고친 수입이 작아진다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이 얘기인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 이제 잘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를 타고 들어갈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얘가 15% 수익률을 요구하면 이렇게 됐었죠? 네? 그럼 얘는 9천 얼마가 될 테니까 얘가 1억보다 분명히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안 한다가 되겠죠? 맞나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나온 이 금액들이 다 수입의 현재 가치인가요? 이게 현재 시점에 수입이 된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의 수입이 현재 시점의 지출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를 하고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크기 비교를 할 때는 수익과 지출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항상 어느 시점으로 고쳐서 비교해야 된다? 현재 시점으로 고쳐서 비교하는 거죠. 그때 크기를 비교할 때 한 번은 빼서 크기 비교하고 한 번은 나눠서 크기 비교하죠. 빼면 아까 뭐 붙인다고 그랬죠? 아니, 빼면 뭐 붙인다고 그랬죠, 아까? 순. 그게 순현가죠. 그러니까 순현가법은 순현가라고 딱 나온 순간, 빼서 크기 비교.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에 빼서 크기 비교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얼마가 된다? 0 기준이 돼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되세요? 이때 수입의 현가를 이 크기를 비교하는데 이번엔 나눠서 크기를 비교하는 거죠. 그럼 분수죠? 그러니까 지수죠, 지수. 근데 지금 수입이 분자인 걸 보니까 얘는 비용성 지수겠다, 수익성 지수다? 수익성 지수죠. 그러니까 반대로 수익성 지수라고 나오면 짝대기 짝 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수입이니까 수입이 분자지 분모가 아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 뻑하면 분모 분자를 바꿔서 내니까. 됐죠? 그럼 얘는 얼마를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크기 비교하는 거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얘들은 이란성 쌍둥이인가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잖아요. 실은 이거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미래 수입을 놓고 똑같은 요구 수익으로 할인했겠죠. 투자자가 한 명이면 그럼 그때 나온 수입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의 크기를 비교해서 투자 결정 내리는 거죠. 현재 시점으로만 시점을 일치시켜서 크기를 비교하는 거라고요. 그때 빼서 크기 비교하는 게 순현가법이고 나눠서 비교하는 게 수익성 지수법이니까 결과는 같게 나와요?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아까 계속 넘겨서 막 했던 거 있잖아요 지금. 이거 했었잖아 이걸. 수입이 지출보다 크면 뺀 건 무조건 0보다 크고
이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이거 보이세요, 이거? 네? 그래서 이게 0이었죠? 수입이 지출보다 크면 얘를 지출로 나누면, 네? 지출로 나누면 이게 아까 떠서 했던 거잖아요. 이게 얼마? 1. 반드시 1보다 크죠? 나눈 건. 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제가. 없죠? 그래서 순현가가 0보다 큰 투자는 반드시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죠? 네. 순현가가 0과 같으면 반드시 수익성 지수는 얼마와 같다? 1과 같은 거죠. 순현가가 0과 같으면 수익성 지수는 1과 같은 거죠. 같다. 크다. 작다겠죠? 아, 이게 끝이라니까. 네? 이걸 무슨 넷 프레젠 밸류 이런 걸로 공부를 하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 IRR 그러니까 이가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잠깐만. 이제 여기 잘 보세요. 칠판 보실래요? 이 투자는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이 세 가지 5%, 10%, 15%로 할인해 봤을 때 이 해당 투자의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고요. 내부 수익률 얼마일까요? 네? 얘예요. 10%. 왜 10%가 되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절 보세요. 자, 처음 출발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처음 1억이 있었어요. 1억에 10% 이자율이 붙었어요. 이 해당 투자라면 이 투자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이 10%예요. 그러면 1억에 10%가 붙어서 1억 1000이 된 거죠. 1년 뒤. 맞아요? 그럼 이 미래 수입을 이 투자한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 10%로 할인하면 10% 이자 붙었다가 10% 이자 깐 거죠. 위치가 달라져요? 같아져요? 달라져요? 같아지잖아. 아니, 지금 뭔 얘기를 한 거냐면 지출액이 있어요. 현재 지출액이 1억입니다. 근데 얘가 10% 이자가 붙었대요. 이 투자를 하면. 이 투자는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이 10%래요. 그럼 1억 1000이 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 이자가 붙은 거죠, 지금. 단순하게. 그 미래 수입을 놓고 얘를 10% 이자로 까버리면 이 미래 수입 할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 이자로 까면 원래 금액이라니까? 예?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미래 수입을 할인해 봤더니 그 나온 수입의 현재 가치가 지출의 현재 가치와 같아지면 그때 수익률은 원래 이 투자한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이라는 거지. 예? 되셨어요?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의 정의는 수입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겠네요. 다시 질문. 자. 이제 이걸 마치면 이해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해보게요. 잘 보세요. 힘내고. 이걸 푸는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 자, 들어보세요. 투자안이 있습니다. 이 투자안에 1억이에요. 1억. 현재 지출액이 1억이에요. 이 투자안에 1년 동안 투자를 하는 투자안인데, 얘가 1억 1,500만 원이 될 것이래요. 그럼 이 투자안에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얼마죠? 15%. 이 정도는 알잖아요. 15%잖아요. 15%죠? 그때 미래 수입이 그래서 투자, 현재 지출액에 이 투자한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 15%가 붙어서 1억 1,000만 원 미래 수입이 된 거죠. 1억 1,500. 그때 이 미래 수입 1억 1,500을 어떤 할인율로 할인을 쳐봤더니 이자를 까봤더니 원리금 붙어있는 애를 이자를 떼어봤더니 얘가 띡하니 가더니 원금이 됐더라는 거예요. 원래 원금. 그럼 내가 적용한 할인율은 이 투자한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로 난 똑같이 깐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의 정의는 수입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인 거죠. 네? 그럼 수입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가 얘가 같아지면, 얘가 같아지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순현가를 뭐로 만들고? 0으로 만들고 수익성 지수를 얼마로 만드는? 1로 만드는 할인율이 무슨 수익률? 그렇죠. 내부 수익률이죠. 내부 수익률.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뻑하면 뭐라고 함정을 파냐면 틀려봐 그러면서 순현가를 1로 만들고 수익성 지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함정을 파는 거죠. 아니, 빼서 크기 비교한 건 0이고 0 기준이. 나눠서 비교하는 건 1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그걸 바꿔서 문제를 낸다고. 근데 이 내용, 이게 이건지 모르면 헷갈려서 틀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알면서도 틀리면 정말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되셨어요? 그럼 보고 대답해 보세요. 칠판. 순현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입의 현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니, 지금 순현가는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를 빼서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순현가를 구하려면 수입의 현가는 반드시 필요하죠. 맞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만나보세요. 순현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률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 왜? 수입의 현재 가치로 고쳤다는 얘기는? 수입의 현재 가치로 고쳤다는 얘기는 요구 수익률로 지금 할인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 반드시 필요하죠. 네? 요구 수익률을 모르면 할인율을 적용할 수 없다니까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는 거니까. 네? 예? 그러면 요구 수익률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험에 대한 대가를 알아야 된다. OX? 오! 네. 왜? 아까 요구 수익률의 계산식이 시간에 대한 대가 무엇에? 위험에 대한 대가? 시간에 대한 대가, 무위험률에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할증률에 예상된 물가상승률을 더해서 구한다? 맞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투자의 위험을 먼저 측정해야 돼요? 측정하지 않아도 돼요? 첫 번째 순서가 해당 투자를 할까 말까를 따질 때는 해당 투자를 통한 수익과 지출로 추정해서 계산해야 되겠죠? 추계를 하고 두 번째, 이 미래 수입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 위험을 측정하겠죠? 그래야 뭘 산정할 수 있으니까? 요구 수익률을 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죠? 그래서 수입의 현재 가치로 현재 시점으로 고친 상태에서 이 두 개 크기 비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수입의 현재 가치가 더 크면, 현재 시점의 수입이 더 크면 투자하고, 같아 더하고, 작으면 안 한다. 이게 끝인 거죠, 실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없어 보이니까 한 번은 빼서 크기 비교하는 뭐로 얘기하고 순현가법이고, 한 번은 나눠서 비교하는 뭐? 수익성 지수법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미래 수입을 똑같은 요구 수익률로 할인쳐서 수입의 현가가 나왔고, 얘를 한 번은 빼서 비교하고 한 번은 나눠서 비교했으니까 반드시 순현가와 수익성 지수법은 단일 투자안의 경우에 투자 채택 기각 여부가 같겠죠. 그래서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라고. 생긴 모양은 다르지만 실은 성질이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순현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사전적으로, 여기서 사전적이라는 건 순현가를 계산하기 전, 수익성 지수를 계산하기 전, 요구 수익률이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하다가 되는 거죠. 아까 내부 수익률법은 필요 없었잖아. 요구 수익률이 필요 없었죠. 아까 내부 수익률법은 계산할 때까지 필요 없었잖아. 기대 수익을 투자액으로 나눠주면 됐으니까. 맞나요?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얘들은 현금 흐름을
현금 흐름을 분석해서 투자 결정을 내린 건가요? 네? 현금의 수익과 지출을 분석해서 투자 결정 내린 건가요? 근데 그 상태 그대로 비교했나요? 현재 가치로 고쳐서?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걸 두 글자 뭐라고 한다? 할인. 그래서 이게 무슨 법? 할인연금 흐름분석법.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인 거죠. 대단한 내용인가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쉬운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무조건 수익과 지출의 크기를 비교하는 내용이 하나인 거고, 그때 주의할 건 시점만 현재로 일치시켜서 비교한다. 끝. 수익률 가지고 투자 결정 한번 해볼래? 그럼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기대되는 게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무슨 법? 내부 수익률법. 끝. 세 가지가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의 내용인 거죠. 됐죠?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 기초 입문 과정에서는 이렇게 설명 안 했어요. 예, 설명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칠판 그대로. 그래서 지금 순현가를 계산해 보세요. 수익성 지수를 계산해 보세요. 실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칠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주면 내가 이걸 어떻게 구하나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업이 4가지 사업이 있답니다. A부터 D까지. 그 다음 금년에 현금 지출이 있대요. 그럼 얘는 지금 현재 지출액이죠. 현재 가치인가요? 미래 가치인가요? 현재 가치라고 돼 있죠? 300, 100, 100, 100이에요. 그 다음 내년에 현금 유입이 630만 원, 315만 원, 420만 원, 262.5만 원이래요. 지금 이렇게 준 거죠? 그럼 얘들은 현재 수입인가요? 미래 수입인가요? 미래 수입이에요. 항상 투자의 정의상 지출은 현재, 수입은 미래 들어오니까. 이렇게 줬겠죠.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얘를 단순 비교해서 투자 결정 내리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미래 수입을 현재 가치로 고쳐줘야 되죠. 근데 할인율이 5%라고 주어져 있지만 저는 이 문제를 보자마자 얘를 딱 보자마자 5%인지 알았어요. 수익률이 할인율이 5%인지를 저를 알았다고요. 저는. 그랬더니 너는 좋겠네, 너는 좋겠네 또 이러는 거죠. 좋아요. 왜 좋냐면 600의 10%는 60이죠. 60의 반이 30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는 5% 수익률인 거죠, 지금. 예? 자릿수가 하나만 낮아지면 10%인데 660이면 10% 수익률일 텐데 그것의 반이니까 5% 수익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바람과 같은 스피드로 얘를 쫙쫙쫙 띄워버린다고요, 그냥. 600, 300, 400. 현재 가치가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계산기로 630 나누기 1.05를 하면 되죠. 얘가 105% 된 금액이란 얘기니까. 그러면 얘가 600 이렇게 되죠. 315 나누기 1.05 그럼 300. 420 나누기 1.05 300. 262.5는 얘를 보자마자 저는 여기까지는 나와요. 250 반은 125. 아니 지금 250에 반이 125잖아요, 여러분. 네? 그럼 얘는 더하면 2625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의 정체는 원래 250이란 얘기지. 그렇지만 이걸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계산기로 두들기시면 되죠. 두들겼죠? 그래서 지금 뭘 물어봤죠? 순현가의 크기순과 수익성 지수의 크기순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계산을 이미 다 해놨죠. 여기 보실까요? 수입의 현가 600, 300, 400, 250 이렇게 고쳐졌죠. 네. 그러면 이제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를 뺀 값이 자자자자자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를 뺀 값이 순현가죠. 300. 300에서 100을 뺀 게 200.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해되세요? 수입의 현가 400에서 C는 100을 빼니까 300. 250에서 100을 빼니까 150만 원. 맞네요.
수익성 지수는 수입의 현가를 지출의 현가로 나눈 값이죠. 즉 수입의 현가가 지출의 현가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죠. 600 나누기 300은 2. 300 나누기 100은 3. 이거 계산기 두들길 필요 없죠. 400은 100의 4배. 4배. 250 나누기 100을 하면 2.5네요. 맞죠? 그래서 이때 순현가의 크기수는 뭐가 제일 크고? A와 C 제일 크고 그 다음 B, D의 순서겠네요. 수익성 지수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 B, 그 다음 D, A의 순서가 되겠네요. 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 자자자자. 여기 잘 보세요. 순현가는 가액인가요? 가액. 금액이죠, 금액. 금액은 더하기가 돼요, 안 돼요? 제가 주머니에서 1,000원 꺼내고 이 주머니에서 1,000원 꺼내면 더하면 2,000원 되나요? 2,000원 되죠? 특히나 현재 시점으로 고친 돈이니까 더하기 되죠? 그래서 얘를 가치가산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잘 보세요. 내가 가진 돈이 3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진 돈이 3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현재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300만 원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때 투자를 할 때 수익이 제일 클 걸 선택할 거잖아요. 그럼 투자 결정을 내린 시점에 수입의 현재 가치에서 지출의 현재 가치를 뺀 현재 시점으로 고친 순수익이, 그러니까 순현가의 정체는 사실은 수익인데 현재 시점의 순수익인 거죠. 걔가 제일 클 걸 선택하겠네요. 그럼 300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A를 했다 그러면 A를 하기 위해서는 300을 다 써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럼 누릴 수 있는 순현가가 30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300을 B, C, D에 나눠서 투자할 수도 있죠. 합쳐서 300이니까. 그럼 누릴 수 있는 순현가가 650이죠. 이 셋을 더한. 그럼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A에 몰빵한다, B, C, D에 나눠서 투자한다? B, C, D에 나눠서 투자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되셨나요? 그 다음 또 하나. 자, 잘 보세요. 이제 수익성 지수라는 이 개념이 왜 있는지를 설명드려 볼게요. 순현가법에 의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면 순현가법에 의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면 순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 여러 개가 존재하면 순현가가 제일 클 걸 선택한대요. 그러면 순현가법에 의할 때 A와 C는 똑같죠? 그렇죠. 그럼 순현가법에 의해서는 투자 결정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순현가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그럼 그때 수익성 지수가 띡하니 나오는 거예요. 나는 배수가 더 높아, 수익성이 더 높아. 그러니까 날 골라잡아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A는 얼마 투자해서? 300 투자해서 수입의 현가 600인 거죠? 그럼 수익성 지수가 수입이 지출의 2배예요. 근데 지금 C 투자를 하면 100 투자해서 400이 들어오니까 수익성 지수가 4죠. 뭐가 더 좋아요? C가 좋잖아요. 그래서 수익성 지수법의 진정한 의미는 순현가가 같아서 순현가법에 의해서 투자 결정을 못 내리는 투자 결정의 경우에 우선순위를 결정해 줄 수 있다? 수익성 지수법이 그 의미가 있겠네요. 되셨어요? 그런데 잠깐만 여기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수익성 지수는 비율입니까? 여러분 금액입니까? 네? 지수니까 비율이죠. 이게 2배, 3배, 4배, 2.5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 이제 투자자가 A 투자만 하면 수익성 지수는 2조? 2조? 그런데 B, C, D를 동시에 다 하면 아까 순현가는 얘 더해서 650이라고 얘기했죠? 더하기 됐죠? 그런데 지금 수익성 지수가 3 더하기 4 더하기 2.5 더해서 B, C, D에 투자를 하면 수익성 지수가, 수입의 현가가 지출의 현가에 9.5배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얘기할 수 없죠. 네? 이걸 다 더해보면 그냥 더해봐도 300에 400에 250이니까 얘 얼마죠? 950이죠? 950만 원이에요.
950만 원. 그럼 얘는 지출이 300이죠? 그럼 나누면 배수가 3.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나오잖아요. 9.5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비율끼리는 더하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가치가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장점이겠어요? 단점이겠어요? 단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우월한 게 뭐냐면 순영가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순영가법은 예쁜 놈인 거예요. 순영가법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걔는 무조건 장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를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번 투자와 2번 투자와 3번 투자 이렇게 세 가지 투자안을 놓고 셋 중에 뭘 할까를 결정 내리는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단일 투자안의 투자 결정인가요? 복수의 투자안의 투자 결정? 복수의 투자안의 투자 결정이죠. 그때 얘가 순영가법은 얘를 가리키고 수익성지수법은 얘를 가리키고 내부수익률법은 얘를 가리키고 이렇게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투자 결정을 못 내린다 그러면 X예요. 뭔가 더 예쁜 놈이 있으면 글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닻을 내려놓고 있다니까 이미. 누가 예쁜 놈이에요? 순영가법. 얘는 항상 반드시 꼭 언제나 항상 부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제일 클 걸 선택하는 거니까. 되셨나요? 그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 뭐라고 함정을 파냐면 여러 개 투자안들 중에 하나의 투자안을 선택할 때 순영가법과 수익성지수법은 항상 같은 투자안을 결정 내린다. 결과가 같아진다. X네요.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이란성 쌍둥이로 항상 똑같아진다고 얘기한 건 하나의 투자안을 놓고 할까 말까를 따질 때였지. 지금 여러 개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그때 다른 결과가 나오면 결정을 못 내린다. 내부 수익률법으로 간다? 그렇죠. 대답하면 안 되지. 내부 수익률법으로 간다고 문제가 나온다고, 실제로. 그러니까 예쁜 놈이 뭐기 때문에? 순영가법이니까 순영가법으로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어렵다고 얘기하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도 설명을 드려봤죠.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으세요? 생각보다는 쉽죠.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투자론에서 조금 더 봐드려야 될 내용들은 제가 다음 주에 좀 봐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8주에 도저히 못 끝납니다. 그래서 원장님하고 좀 상의를 해서 그 3월 초에 첫날 강의하는 내용을 심화 이론 들어가기 전에 기본 이론 뒷부분을 할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별도로 보강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무리수가 따르고. 되셨나요? 근데 그거는 좀 상의를 해봐야 가능할 거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뒤에 지금 감정평가론 부분에 수익환원법하고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이런 내용을 기초입문과정에서 아예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이 투자론 부분에서 한 내용의 수익환원법은 그냥 끝났다고 봐도 돼요. 사실은. 아까 가격 구하는 공식 기억나시죠?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 그게 수익환원법이에요. 그리고 거래사례 비교법 너무 쉬워요. 그런 내용들을 좀 봐드리면서 넘어갈 거예요. 됐죠? 네, 오늘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이 있어요. 제 수업은 기초입문과정에서 85에서 90 정도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내용을. 그래서 꼭 복습하실 때 기초입문과정은 아예 그 교재하고 이 PPT가 똑같죠. 기초입문서가. 그래서 개론은 절대로 기초입문서를 버리지 마세요. 일종의 요약집이라고 생각하시고 뼈대를 이루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다 채워나가면 여러분들의 요약집이 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잡아놓고 어떤 내용이 막힌다 그러면 기초입문과정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이론과정에서 제가 조금 더 했거나 안 했던 부분을 추가시킨 내용은 체크를 해서 몇 강 몇 강을 들으라고 말씀을 다음 주 초에 드릴게요. 밴드에는 1차적으로 띄워드렸는데 제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알려드릴게요. 꼭 그 부분을 보시고 채우시면 기본을 전체로 다 안 들어도 학계론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시간을 줄여서 내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되셨죠? 네, 열심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근히 재밌다는 거
예,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흔들 줄 몰랐는데. 예. 끝까지 따라오시면 무조건 좋은 결과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고 하여튼 건강 잘 신경 쓰셔서 공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포기만 안 하면 무조건 합격하는 시험이라는 걸 꼭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